솔로몬 왕의 인장은 왜 수백 년 동안 마법서 속에 반복해서 등장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권위의 표식이었고 보호의 봉인이었으며 하늘의 질서를 붙잡는 상징 도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장의 형태와 사용 방법을 안다면 우리도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일곱 행성의 힘을 배웠습니다. 태양,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고대인들은 이 일곱 행성이 인간의 삶과 시간, 운명을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 행성의 힘은 실제 문헌 속에서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했고, 어떻게 보관했고, 어떤 방식을 썼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갑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먼저 인장과 봉인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대의 상징 도식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솔로몬 전통과 그리모어 속에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잡한 고대 도식을 실제로 읽는 법까지 단계별로 다루겠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인장이라는 단어부터 알아보죠. 인장은 어떤 권위를 표시하는 표식입니다. 누가 허락했는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보호받는 대상인지를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봉인은 그 인장이 실제로 눌려서 효력을 드러낸 상태를 말합니다. 고대로 갈수록 인장은 단순한 도장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보호장치가 되기도 하고 신성한 권위의 표식이 되기도 하며 특정 힘을 담아두는 상징 도식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인장은 점점 더 복잡한 구조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제 전문적인 지식으로 들어가 보죠. 후대 오컬트 전통에서 이런 인장과 봉인의 계열을 시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말은 라틴어 시길롬에서 왔습니다. 뜻은 작은 표식, 인장, 봉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시길은 처음부터 개인의 소원을 만든 자유문양만을 뜻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는 인장과 봉인의 세계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현대 오컬트에서는 시길이 개인 의도를 압축한 추상 문양이라는 뜻으로 널리 쓰입니다. 하지만 고대의 시길은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승된 권위, 정해진 상징, 배치된 이름, 경계와 구조를 포함한 체계였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 고대적 의미에 집중하겠습니다. 고대 인장 문화의 중요한 출발점 가운데 하나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원통 인장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도구였고, 동시에 권력과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승인했는지, 누가 이것을 통제하는지, 무엇이 정당한 질서 안에 있는지를 인장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징이 단순 장식이 아니라 효력을 가진 표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와 헬레니즘 세계로 오면 상징은 더욱 의례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보호 부적, 신성한 도상, 이름과 기호의 결합이 늘어납니다. 상징은 물건에 새겨지고 몸에 지녀지고 의식 공간에 배치됩니다. 이제 상징은 단순한 확인 표시를 넘어서 신성과 접속하는 구조가 됩니다. 헬레니즘 이집트 세계의 주문과 의식을 담은 그리스 마법 파피루스, 즉 PGM 전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신성한 이름, 부호, 의례형 구성, 호출 방식이 함께 등장합니다. 문자와 상징, 음성과 제의가 결합된 세계입니다. 이 전통은 나중에 중세와 르네상스 마법 문헌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합니다. 중세로 넘어가면서 상징은 더 정형화됩니다. 손으로 베껴 쓰인 문헌 속에 보호 도식, 원형 구조, 이름의 배치, 경계와 중심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 우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설계된 의식 구조를 보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이런 전통이 철학, 천문학, 종교 상징, 의례 이론과 결합하며 더욱 체계화됩니다. 아그리파 같은 저자들은 행성과 금속, 식물, 숫자, 방향, 의식 구조를 연결해 정리합니다. 상징은 이제 우주의 질서를 작게 축소한 도식으로 이해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대 인장은 승인과 권위의 표시에서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것은 보호와 접속, 호출과 봉인의 구조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는 이런 계열의 상징 도식을 시길이라 부르게 됩니다.
즉 시길의 뿌리는 낙서가 아니라 인장과 봉인의 역사입니다. 이제 모두가 흥미로워하는 솔로몬 왕 전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많은 솔로몬 계열 상징들은 실제 솔로몬 왕 본인이 직접 남긴 물건으로 보기보다 후대의 솔로몬 왕의 권위 아래 귀속된 전통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즉 솔로몬 왕은 역사적 인물인 동시에 상징적 권위의 이름이 됩니다. 솔로몬의 인장은 단순히 멋진 별 모양이 아닙니다. 후대 전통에서 그것은 왕권, 지혜, 통제, 보호, 질서의 상징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양 하나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인장이 필요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을 부르는 상징이기 전에 힘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모어는 마법 지식과 의식을 정리해둔 문헌 전통을 뜻합니다. 보호의식, 행성 대응, 원의 구성, 이름의 배치, 인장의 형태, 재료와 타이밍 같은 것이 정리됩니다. 즉 고대 시길은 혼자 즉흥적으로 그린 문양이 아니라 그리모어 안에서 전승된 구조였습니다. 대솔로몬의 열쇠, 즉 키 오브 솔로몬 전통은 일반적으로 행성 펜타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행성에 대응하는 여러 펜타클이 수록되며 각각 그 목적과 용도가 다릅니다. 어떤 것은 보호와 건강, 어떤 것은 성공과 명예, 또 어떤 것은 차단과 방어와 연결됩니다. 여기서 펜타클은 의식적 목적을 가진 도식입니다. 후대의 소 솔로몬의 열쇠, 즉 레메게톤 클라비쿨라 솔로모니스는 직접적인 행성 펜타클보다 소환과 영적 질서 쪽으로 더 자주 언급되지만 같은 솔로몬 전통의 권위 아래 이해됩니다. 이 계열 문헌 전체를 보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징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 원, 이름, 기도, 호출, 보호 구조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피카트릭스와 아그리파의 전통은 행성 마법을 더 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특정 행성에 특정 금속과 향과 색과 시간이 연결되는지, 왜 어떤 도식이 그 행성의 힘과 결합하는지, 이런 대응 체계를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에피소드 7의 행성 마법이 실전 감각이었다면 여기서는 그 문헌적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계열 상징은 낱개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헌, 권위, 기도, 이름, 행성 대응, 재료, 시간, 그리고 보호 구조와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고대 시길은 단독 이미지가 아니라 전체 체계의 일부입니다. 행성 펜타클은 행성의 힘을 특정 목적에 맞게 조직한 도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별 모양 부적이 아니라 중심과 경계, 이름과 구조, 그리고 목적을 함께 담는 설계도입니다. 같은 태양 계열이라도 목적에 따라 펜타클이 달라지고 같은 토성 계열이라도 기능이 달라집니다. 태양 펜타클은 대체로 성공, 중심성, 권위, 건강, 생명력과 연결됩니다. 달 펜타클은 꿈, 감정, 직관, 유동성, 이동, 보호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피소드 7에서 배운 태양과 달의 성질이 도식 안에서 구조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성 펜타클은 의지, 방어, 충돌, 장애물 제거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성 펜타클은 지성, 계산, 언어, 이동, 상업, 기록과 연결됩니다. 둘 다 강한 행성이지만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화성은 밀고 나가는 힘이고 수성은 연결하고 전달하는 힘입니다. 목성 펜타클은 풍요, 확장, 존엄, 지혜와 연결되고 금성 펜타클은 사랑, 화해, 조화, 매력과 더 자주 이어집니다. 둘 다 부드럽게 보일 수 있지만 목성은 위엄과 확장의 힘이고 금성은 관계와 감흥의 힘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도 달라집니다. 토성 펜타클은 경계, 차단, 제한, 구조, 무게, 보호와 자주 연결됩니다.
많은 초보자가 토성을 무조건 어둡고 두려운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질서를 세우고 경계를 만드는 힘으로 읽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토성이 없으면 보호도 없습니다. 보통 대솔로몬의 열쇠 계열에서는 칠행성에 대응하는 44개의 펜타클이 언급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체계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행성 안에서도 목적이 나뉘고 기능이 나뉘며 사용되는 맥락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행성 펜타클은 행성 마법의 그림 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성의 힘을 목적과 질서 속에 고정해 놓은 구조입니다. 에피소드 7에서 배운 대응표가 이 파트에서 실제 도식의 형태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도식을 읽는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장인지, 펜턴카클인지, 보호부적인지, 마법원의 일부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초보자는 복잡해 보이면 전부 같은 종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용도가 다른 도식은 구조도 다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중심은 대개 이 도식의 핵심 목적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보호가 목적이면 중심은 보호의 핵심을, 권위가 목적이면 중심은 그 권위의 상징을 담습니다. 가운데를 먼저 보면 이 도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감이 잡힙니다. 세 번째는 경계입니다. 바깥원, 겹겹의 테두리, 외곽 구조는 단순 장식이 아닙니다. 경계는 보통 보호와 제한, 봉인과 차단의 기능을 가집니다. 고대 도식에서는 중심보다 경계가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힘을 불러오는 것보다 그 힘이 어디까지 작동하고 어디서 멈추는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겹의 원이 있는 도식은 층위를 가진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쪽은 핵심 목적, 그 바깥은 이름이나 질서의 층, 더 바깥은 보호와 제한의 층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도식이 같은 규칙으로 읽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겹이 많다는 것은 우연한 장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기하 구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원은 보통 완전성과 경계, 순환을 의미합니다. 삼각형은 방향성과 작용을 강하게 띱니다. 위를 향하는가, 아래를 향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사각형은 안정, 물질성, 기반, 구조를 읽게 합니다. 즉, 기하학은 고대 도식의 문법입니다. 별 모양 구조는 질서화된 힘의 분배를 연상시킵니다. 십자는 축과 방향, 중심의 분할을 보여줍니다. 방사형 구조는 중심의 권위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형식처럼 읽힙니다. 중요한 것은 상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어떤 성격의 힘을 시각화하는지 감각을 익히는 것입니다. 고대 시길에서 문자와 이름은 장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축약된 성구, 신성한 이름, 천사의 이름이 배치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필체가 아니라 기능적 배치입니다. 어떤 이름이 중심 가까이에 있는지, 어떤 이름이 경계에 있는지, 무엇이 둘러싸고 무엇이 봉인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예뻐 보이는 부분만 잘라 쓰는 방식이 왜 위험한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시길은 중심, 경계, 이름, 배치, 순서가 함께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일부만 떼어내면 원래의 질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대 도식은 그림만 복사해서 쓰는 것보다 전체 문맥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에피소드 7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대 시길은 종종 행성 대응을 품고 있습니다. 색, 금속, 요일, 시간, 향, 식물, 원석, 재료가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식이 태양 계열인지, 토성 계열인지, 또는 금성 계열인지 이해하려면 도형만 보지 말고 대응 체계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있는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것이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둘째, 중심을 봅니다. 셋째, 경계의 수와 역할을 봅니다. 넷째, 기하 구조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문자와 이름의 위치를 봅니다. 여섯째, 행성 대응을 추정합니다. 일곱째, 이 도식이 보호용인지, 호출용인지, 권위용인지 목적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복잡한 그림이 아니라 설계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현대식일과 고대식일의 차이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식일은 개인이 의도를 압축한 자유형 문양에 가깝습니다. 반면 고대식일은 전승된 구조와 권위, 이름과 경계, 의식 문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은 연결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고대 시기를 배우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작정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입니다. 구조를 보고, 목적을 보고, 행성 대응을 이해하고, 문헌의 맥락을 살펴보십시오. 출처가 불분명한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하기보다 먼저 어떤 전통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고대의 식일은 개인의 즉흥적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장에서 출발한 봉인의 전통이었고, 보호와 권위, 행성 질서와 의식 구조를 담은 상징 체계였습니다. 따라서 고대 시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도형 하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질서를 읽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장과 봉인의 의미에서 출발해 고대 시길의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인장 문화, 그리스 마법 파피루스, 중세와 르네상스 그리모어, 솔로몬 전통, 행성 펜타클, 그리고 실제 독해 방식까지 모두 연결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상징 전통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북유럽의 룬 문자입니다. 룬은 고대 시길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문자이며 소리이며 의미입니다. 인장과 봉인의 체계였던 고대 시길과 문자와 예언의 체계였던 룬이 어떻게 다른지 다음 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오피오, 오컬트 올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